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대제학에게는 신동이라 불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제학은 뒤늦게 얻은 늦동이 동현이를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런데 동현이가 7세가 될 무렵 사서오경은 물론이고 천문학까지 통달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학문들까지 모조리 통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최고 학자 반열에까지 오른 것이었지요. 예, 동현아,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는 말거라. 너의 학문은 이미 조선 최고 반열에 올랐느니라. 아니어요, 아버지. 저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린 동현이의 소문은 한양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보시오 대제학, 대제학의 자제가 동현이라 했소? 그렇습니다, 주상전하. 대제학의 자제가 신동이라 들었소. 동현이가 어서 성장하여 내 곁에서 날 보필해주면 좋을 것 같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전하. 동현이에 대한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가 어서 성장하여 조정에서 큰 일을 맡아주기를 임금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동현이는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현이가 17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연구하고 공부할 수가 있었지만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학문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고심 끝에 당대 최고의 고승을 찾아가 조언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게 학문은 어려움이 없으나 세상 이치에 대한 깨달음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여 태백산 석불대사를 찾아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아니, 태백산이라 하면 아주 먼 거리가 아니더냐? 그리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세상 경험도 할 겸 이참에 다녀올까 합니다.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과거를 보고 조정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상께서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때가 되면 당연히 조정에 들어갈 것이옵니다. 허나 조정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칠 기회도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니 먼저 세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몸종과 호위무사들을 붙여줄 테니 조심히 다녀오거라. 아닙니다, 아버지. 저 혼자 경치도 감상하고 사람 사는 것도 보면서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 대제학은 무척 염려가 되었지만 동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현이는 괴나리 보찜을 하나 메고 집을 나섰지요. 동현이는 지도를 보면서 모르는 길은 물어가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날이 지면 주막에 들러 밥도 먹고 잠도 잤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또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하여 강원도에 들어선 동현이는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녀 하나가 울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초가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죽어 있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깜짝 놀란 동현이가 소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울음을 멈추고 동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니, 어쩌다 일이 된 것이요? 김진사 노비들에게 머리를 맞아 쓰러졌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김진사는 어찌 그리 잔혹한 일을 벌였단 말이요? 소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도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곱게만 자란 동현이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현이도 적잖이 놀라고 말았지요. 동현이는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안고 방 안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아버지를 업고 산으로 가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지요. 그러자 소녀는 아버지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어 동현이는 소녀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지요. 그리고 소녀를 방 안에 들여주었습니다. 동현이는 두 모녀만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자 소녀의 방 안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두 모녀와 동현이는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아 동현이가 일어나 보니 소녀는 없고 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와 있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셨는지요? 우리 딸 이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면에 너무 신세를 지게 되었구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몸부터 먼저 추스리셔야지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것이요. 저는 지나는 길소니온데 어제 우연히 처한 사정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려.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인데 대접을 못 해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동현이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소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 좀 하시지요. 어머님도 식사를 좀 하시지요. 아니요, 나는 생각이 없소. 먼저 드시오. 소녀의 어머니는 동현이를 손님이라 생각하여 억지로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슬픔에 찬 가족 때문에 동현이도 밥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밥숟가락을 뜨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몇 숟가락도 뜨지 않아서 돌멩이가 우드득 씹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소녀가 당황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아, 죄송해요. 어제 쌀독이 깨지는 바람에 쌀이 모두 땅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나름 돌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돌멩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이가 괜찮으시오? 네,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김진사는 어찌하여 이렇게 잔악한 짓을 벌인단 말이요? 수년째 흉년이 들다 보니 김진사에게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오. 아니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단 말이요? 고을 사또도 한통속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소. 소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동현이는 왠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체 그깟 몇 냥 때문에 사람까지 때려 죽인다는 것이 동현이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지요. 네, 잠시 관아에 좀 다녀오겠소. 아니, 관아에는 왜 가려는 것이오? 괜히 총각까지 잘못될 수 있으니 아예 참으시구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못 본 채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꾸역꾸역 아침을 다 먹은 동현이는 소녀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마당에서 소녀가 슬픈 얼굴로 동현이에게 말했지요. 몸 조심하셔요. 그자들은 악랄하기 그지없답니다. 알겠소. 내 조심히 다녀오리다. 동현이는 소녀의 집을 나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를 만나러 왔소. 아니, 사또는 왜 찾는 것이냐? 억울한 사연이 있어 만나러 온 것이요.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보거라. 사또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 어찌 억울한 백성들을 아무나라고 말하는 것이요. 당장 사또를 만나게 해주시오. 아니, 이자가 미쳤나? 어따 대고 떠드는 것이냐? 당장 저리 썩 꺼지지 못할까? 관졸은 동현이를 밀치며 당장 꺼지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도 물러설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한참 동안 관졸과 실갱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출타하던 사또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현이를 보고 말했지요.
아니 웬 놈이기에 관아에 와서 이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냐? 아니 어찌하여 이 고을에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아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요. 아니 이자가 미친 것 아니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입을 나불대냔 말이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잡아다가 곤장 20대를 치거라. 내 아버지는 대제학 박영복이요. 날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칠 것이요. 아니 이놈이 못이라 나불대는 것이냐? 내 놈의 대제학의 아들이면 나는 임금의 동생이니라. 뭐 하느냐? 당장 이자를 잡아다 곤장을 치지 않고. 사또는 동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상관 정이품의 자제가 강원도 산골마을을 혼자 다닐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관졸들이 동현이를 잡아다가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현이가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그저 허공에 메아리만 칠 뿐이었지요. 생전 처음 매를 맞아본 동현이는 너무 아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모두 맞자 사또가 다시 말했지요. 여봐라, 저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옥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거라. 그리하여 동현이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매 맞은 동현이의 엉덩이가 피떡이 되어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지요. 동현이는 기진맥진하여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갇혀서 하루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쫄쫄 굶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관병들은 동현이를 끌고 가 관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동현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수가 달려와 동현이를 부축하여 주었지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나요? 이수는 동현이의 몸 상태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초주검이 되어 끌려 나온 동현이를 보고 이수는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괜찮소. 너무 염려 마시오. 혼자 걷지도 못하는 동현이를 이수는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눕히고 엉덩이에 바싹 말라버린 핏자국을 깨끗한 물로 닦아 주었지요. 아이고 저런, 우리 때문에 총각이 고생을 하는구나. 미안해서 이를 어찌하노. 동현이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동현이가 눈을 떠보니 바로 옆에서 이수가 잠들어 있었지요. 동현이는 이수가 깰까봐 소리 없이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덩이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었지요. 동현이는 통증을 참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수의 옆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오똑한 콧날에 턱선은 가늘고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눈썹은 적당히 짙었고 드러난 목선은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요. 동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것이야? 동현이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잠들어 있던 이수가 깨어났지요.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제 몸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헌데 내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요? 사흘 동안 주무셨습니다. 아니 그럼 사흘 동안이나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르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째 먹지 못해 배가 고프실 테니 여기 죽 좀 드셔보셔요. 이수가 며칠째 자신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고 나니 동현이는 가슴이 심쿵하였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미묘한 감정들 때문에 동현이는 무척 혼란스럽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이수가 건네준 죽을 동현이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기운도 나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한 이틀 밥을 먹으며 쉬고 나니 동현이는 몸이 한결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수낭자, 근처에 좀 걸을 만한 곳이 좀 있소? 이제 걸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소. 몸이 한결 가뿐한 것을 보니
걸어봐도 될 것 같소.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이수는 동현이를 데리고 꽃들이 활짝 핀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들판길을 나란히 서서 걸었지요. 괜히 저희 때문에 도령께서 고초를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부담일랑 갖지 마시오. 나도 어차피 세상 속을 알아야만 하는 일이오. 그리고 큰일을 겪었으니 하루빨리 어머님과 함께 낭자가 기운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소. 동현이 말에 이수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주저앉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몸이 아픈 어머니와 세상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빚 때문에 조금 있는 땅도 빼앗기고 말았으니 앞으로 살아갈 일도 무척 막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믿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그런데 동현이 총각이 기운을 내라 격려를 해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동현이는 울고 있는 이수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처한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이었지요. 동현이는 말없이 이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처한 현실에 무너지기 직전에 이수는 동현이 품에 기대어 울고 말았지요. 동현이는 자신의 가슴에 기대어 우는 이수를 더욱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동현이는 이수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 어디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사내로 태어나 처음으로 연민을 느꼈으며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뛰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내 반드시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줄 것이오. 그러니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낭자. 동현이는 이수를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약한 김진사와 사또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지요. 어디서 오신 뉘신지는 모르오나 도령께서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도령께서는 이만 저희를 잊어주셔요. 이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떨림은 동현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이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이수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지요. 그렇게 이수가 안정이 되자 동현이는 이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저 멀리 이수의 집이 불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불타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보니 집은 불타고 있고 어머니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새 또 김진사 노비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니? 그자들이 집을 당장 비우라면서 불을 지르고 갔단다. 이수는 또 어머님을 붙들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동현이는 불을 꺼보려 노력을 해보았지만 이미 집 전체로 옮겨붙은 불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동현이도 불 끄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세상이 어찌 이렇게까지 잔인하단 말인가? 사람의 생명은 귀천을 떠나 모두 소중하거늘 어찌하여 악귀 같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인가? 동현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집 마당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녀를 보니 동현이도 눈물이 나왔지요. 찢어질 듯 아픈 가슴을 동현이는 꾹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수와 모녀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동현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동현이는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세상의 참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탐욕 때문에 법과 도덕, 그리고 양심까지도 가차없이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탐욕에 눈먼 인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모습은 같았지만 세상 속에는
선인과 악인이 공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동현이는 세상에 대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세상이로다. 악인과 선인이 공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너무 안타깝도다. 이수 어머님은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수 또한 충격을 크게 받아 쓰러지기 직전이었지요. 동현이는 그런 이수를 보며 한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고 싶었지요. 동현이는 지푸라기를 주워와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어머님을 옮겨주었지요. 마을에는 의원이 없다 보니 어머님을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진사와 사또가 무서워 이수 가족을 도와줄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세 사람은 불타버린 집 마당에서 밤이슬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어머님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동현이가 말했지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가려던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당분간 몸조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각에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이요. 그런 생각 마시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어머님과도 같으십니다. 동현이는 이수 어머님을 업고 태백산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이수도 한 걸음 뒤에서 따라왔지요. 산속길을 한참을 걷고 걸어 세 사람은 드디어 암자에 도착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양에서 오신 대제학의 자제분이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같이 오신 분들은 뉘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 오갈 데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지요. 그랬군요.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석불대사는 이수 모녀가 쉴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수와 어머니는 따스한 방에서 지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동현이는 마을에서 있었던 내용을 세세하게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대사님, 이 상소문을 임금께 전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알겠소. 내 사람을 시켜 전해드리리다. 마을 사또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상소로 올리고 동현이는 석불대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게 동현이는 지식으로만 얻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석불대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이수와 어머님을 보살펴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수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현이는 암자 아래에 있는 개울가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수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지요. 동현이는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태풍을 만나듯 큰일을 겪은 이수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해 보였지요. 그리고 잔잔한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리는 이수의 머리카락은 그런 이수를 더욱더 애처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하고 계시오? 개울물이 너무 맑아 구경하고 있습니다. 물이 차갑진 않으시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효심이 깊고 마음씨 착한 이수의 얼굴에는 아직도 아픔에 대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런 이수를 보며 또 가슴이 아려진 동현이는 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은 내가 책임지고 돌봐드릴 것이오. 그러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오. 이수의 눈에는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자 동현이는 이수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된 이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령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의 건강도 회복되고 계시니
저 또한 한결 마음이 안심됩니다. 동현이는 착한 이수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입맞춤을 하였지요. 처음 해보는 입맞춤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연인에게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이수도 그런 동현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옆에서 지켜주는 동현이가 너무도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선남선녀는 진실한 사랑이 담긴 입맞춤을 온 마음을 담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나자 동현이는 다시 한양으로 갈 때가 되었지요. 이수낭자, 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날 기다려 주시오. 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낭자와 혼례를 올리겠소. 몸 건강히 다녀오셔요. 도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동현이는 이수와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불대사와 이수 어머님께도 큰절을 하고 암자를 나섰지요. 동현이는 돌아가면서 이수가 살았던 마을을 들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또와 김진사는 참수되고 관리들은 죄다 옥에 갇혀 있었지요. 자승자박, 사필귀정이로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 같은 짓을 벌인단 말인가. 동현이는 씁쓸한 표정을 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주상께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 몸을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이번에 세상 경험을 제대로 한 듯하구나. 아버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거라. 그 마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처자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런 동현이 말에 대제학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어찌 평민과 혼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에 품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다시는 입 밖에 내지도 말거라. 아니 왜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릇된 신분보다 진실된 사랑이 더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네가 평민과 혼인하면 너의 자식들은 조정의 출사조차 할 수 없을 것이야. 그리 되면 네 대의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냔 말이다. 인간은 태어나 영원히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헌데 어찌하여 사회적 신분과 명예에 얽매여 산단 말입니까? 가식과 위장 속에 무슨 진실된 삶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한평생을 가식으로 포장된 삶보다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제학과 동현이는 서로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학은 동현이의 집 밖 출입을 금하고 말았지요. 아버지 대제학은 동현이가 평민 처자에게 달려갈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위무사를 붙여 집 밖 출입을 못하게 감금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동현이도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과거도 보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었지요. 그러자 하도 답답한 아버지 대제학이 먼저 동현이를 찾아갔습니다. 예, 동현아, 이제 정신 차리고 과거를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것이야?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의 혼인을 승낙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과거에 응시를 하겠습니다. 네가 왜 과거를 보지 않고 있는지 주상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다. 그러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어서 과거부터 보거라. 싫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혼인을 승낙하지 않으시면 저는 과거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완고한 동현이 때문에 아버지 대제학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허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평민과 혼인을 한다는 것은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가문을 생각한 아버지는
동현이의 혼인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기나긴 싸움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지요. 동현이도 어느덧 40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아버지는 노환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그러다 보니 과거도 보지 않고 늙어가는 자식을 아버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버지는 동현이를 들라 하였지요. 예, 동현아, 나도 더 이상 널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 뜻대로 하거라. 이제서야 아버님이 제 뜻을 들어주시는군요.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동현이는 말 타고 강원도 태백산 암자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동현이는 이수 생각뿐이었지요. 이수낭자는 아직도 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야. 언 20년이 흘렀는데 이미 날 잊었을 거야. 동현이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달리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암자에 도착을 하였지요. 이수낭자, 이수낭자 어디 계시오? 그러자 잠시 후 웬 여승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셔요, 도령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현이는 이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승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동현이는 이수에게 달려가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지요. 그런데 이수는 요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현이에게 몸을 맡긴 채 우뚝 서 있을 뿐이었지요. 미안하오. 이게 다 내 탓이오. 그동안 낭자를 무척이나 보고 싶었소. 동현이는 너무 늦게 찾아온 자신을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중년이 되어 스님이 되어버린 이수를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동현이는 이수를 붙들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동현이가 이수에게 물었지요. 그동안 날 무척 원망하였소? 원망이 아니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꼭 돌아오실 것을 믿었기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지요. 그랬구려. 이놈을 용서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제 마음이 안심이 되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시오? 동현이 말에 이수의 두 눈이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어머님은 몇 해 전 세상을 뜨셨습니다. 아 그리 되었구려. 상심이 크셨겠소. 그런데 석불대사님은 어디 가셨소? 대사께서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오. 그래서 날 기다리느라 홀로 남아 스님이 되신 것이오? 그렇습니다. 저는 도령님이 꼭 저를 찾아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맙소 날 기다려줘서 이제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갑시다. 동현이는 이수를 말에 태워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저와 혼인할 이수낭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이수라 하옵니다. 이수는 아버님께 큰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수의 큰절을 받으며 눈물을 적시고 말았지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두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날 용서하거라. 아버지도 눈물을 감추질 못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수도 어엿한 중년 부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가족 친지만 모아놓고 혼례를 올렸지요. 20년 만에야 드디어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인, 내 오늘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왔소. 그리고 그 20년을 기다려주어 참으로 고맙소. 저도 서방님께 감사드립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20년 만에야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혼인 첫날 밤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은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신동이라 불리던 동현이는 이후로도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된 이수 곁을 한시라도 떠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20년 동안 지켜주지 못한 이수 곁에 빈자리를 남은 평생을 바쳐 지켜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도 여럿 두었지요. 선한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이어받아 자식들도 인품이 무척 훌륭했습니다. 그렇게 명예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가식과 위선을 벗어나 두 사람은 진실된 삶을 살았답니다. 유명인 플레밍 로즈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부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진정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갑수라는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헌데 갑수는 일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였지요. 야, 이놈아, 허구헌 날 방구석에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다. 어서 날 따라 나서거라. 싫어요, 아버지. 피곤하고 졸립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에도 갑수는 방 안에서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은 요새 일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구먼. 쯧쯧. 새파랗게 젊은 갑수가 방에서 뒹굴기만 하니 갑수 아버지는 걱정이 무척 많았습니다. 허나 다 큰 자식을 이길 수도 없으니 혀를 끌끌 차며 밭으로 일하러 나갔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밭으로 가는 것을 확인한 갑수는 얼른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 산으로 향했지요. 갑수는 한참을 걷고 걸어 깊은 산속 어느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저 왔습니다요, 훈도나리. 그래, 어서 오거라. 깊은 산속 작은 동굴 속에는 박훈도 가족 세 사람이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훈도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누명을 쓰고 고을 사또에게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사기죄로 추노꾼들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빈털터리가 된 박훈도는 가족과 함께 산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배들 고프시지요? 제가 먹을 것 좀 가져왔습니다요. 아이고, 이렇게 매번 신세를 져서 미안하구먼. 신세라니요. 우선 어떻게든 사셔야 뭔가 기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님과 매향아 씨 갈아입을 옷입니다요. 아이고, 갑수 총각 참으로 고마우이. 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난감하구만. 그놈의 못된 사또 때문에 우리 팔자가 일이 될 줄 어찌 알았겠나. 박훈도 부인은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땅이 꺼져라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매향아 씨도 훌쩍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갑수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매향아 씨는 아직 한창 꽃다운 나이였지요. 그런데 처량하게도 산속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슬퍼 마셔요, 아씨. 몇 달 후면 사또 집에서 일하는 천득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구먼요. 그래서 제가 천득이 대신 사또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기로 해놨습니다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볼 것이구먼요. 그리 되었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만약 네가 가짜 위조 문서만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야. 너무 걱정 마시어요, 훈도나리.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구먼요. 갑수는 너무 괴로워하는 박훈도 가족을 위해 어떻게든 위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수는 울고 있는 매향아 씨를 개울가로 데려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딸기를 따주었지요. 아씨, 산딸기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요. 한번 맛 좀 보셔요. 아씨는 갑수가 따주는 산딸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참으로 맛있게 잘 익었구나. 산딸기를 먹은 아씨의 표정이 밝아지자 갑수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갑수는 아씨만 보고 있어도
심장이 뛰고 가슴도 설레었지요. 그렇지요. 참으로 만나지요. 이곳에는 산딸기가 많으니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 따 드시면 됩니다요. 갑수는 슬픔에 빠진 아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산딸기도 따주고 예쁜 야생화 꽃도 따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씨의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요. 내 덕분에 내 기분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막막한 우리에게 너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무 염려 마시어요, 아씨.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럼 아씨, 오늘도 글 공부하러 가볼까요? 갑수는 매향 아씨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짜 문서를 찾아내려면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매일같이 음식을 가지고 산에 들어와 아씨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갑수는 쌀가마를 등에 지고 동굴로 들어왔지요. 아니 웬 쌀가마를 지고 오는 것이냐? 내일은 제가 사또 집으로 들어갑니다요. 그래서 반년치 식량을 가져왔습니다요. 아이고, 얘 갑수야.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는단 말이냐. 참으로 고맙구나. 제가 사또 집으로 들어가면 당분간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요. 그러니 제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무탈하게 잘 계셔야 합니다요. 사또는 영악한 데다 눈치 또한 빠르니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잘 알겠습니다요. 갑수야, 다치지 말고 조심해. 꼭 다시 돌아와야 해, 알았지? 알겠습니다요, 아씨. 제 걱정 말고 아씨도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으셔요. 갑수는 박훈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리길을 걸어 사또 집으로 향했지요. 점순아, 안에 사또 날이 계셔? 갑수 왔냐? 나리는 관에 가셨지. 이리 따라와봐. 마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 점순이는 갑수를 데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새로 일할 갑수가 왔구먼요. 그러자 마님이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또 부인 마님은 한참 젊었는데 꼭 기생같이 너무 예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갑수도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그래, 어서 오거라. 네가 갑수로구나.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럼 점순아, 네가 천득이가 하던 일을 갑수에게 알려주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갑수 너는 날 따라오더라고. 점순이는 갑수를 데리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이 방이 네가 쓸 방이야. 그러니 짐은 방에 내려놓고 날 따라와봐. 갑수는 짐을 방에 내려놓고 점순이를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곳에 땅을 파고 연못을 만들면 돼. 아니 마당에 연못을 만든단 말이야? 아, 그려? 마님이 이곳에 연못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먼. 그러니 싸게 땅을 파더라고. 점순이가 돌아가고 갑수는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곡괭이로 땅을 파고 삽으로 흙을 퍼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땅을 파고 있는 갑수한테 오는 것이었지요. 오셨어요, 마님. 그래, 내가 어서 연못을 보고 싶으니 부지런히 만들어 보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이 출타하는 것을 대문 밖까지 나가서 확인한 갑수는 슬금슬금 안방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요. 야, 갑수야, 너 거기서 뭐 하는 것이야? 점순이 소리에 깜짝 놀란 갑수가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응, 소피가 마려워서 잠시 소피 좀 보려고 그러지. 야, 이놈아, 어찌 소피를 안방문에다 대고 보려는 것이야. 어서 변소관으로 가지 못혀? 아, 그려, 알았구먼. 갑수는 얼른 변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아이고, 하마터면 점순이한테 들킬 뻔했구먼. 10년 감수했네 그려, 에휴. 갑수는 다시 변소관을 나와 연못을 만들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아하니 마님은 자주 외출을 하는 것 같으니 점순이만 없으면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사또가 박훈도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였기에 땅 문서와 가짜 위조 문서도 사또 집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갑수는 안방으로 들어갈 틈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땅을 열심히 파다 보니 갑수의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이 땀에 흠뻑 젖어 땅 파는데 무척 불편하였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우통을 벗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외출한 마님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아니, 남사스럽게 왜 옷은 벗고 난리니? 오셨어요, 마님. 아, 이놈이 땀이 많아서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워 벗었습니다요.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가 없지만 왠지 보기가 좀 민망하구나. 헌데 내 놈은 무엇을 했길래 몸이 그리 조각을 깎아놓은 것처럼 멋있단 말이냐? 마님이 보시기에 제 몸이 좋아 보이십니까요?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좀 특별해 보이긴 하는구나.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마님. 제가 무술을 좀 했는데 그 덕에 제 몸이 조각처럼 된 것 같습니다요. 아니, 네가 무술을 익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아니, 머슴 주제에 무슨 놈의 무술을 했단 말이냐? 혹시 나에게 뻥치는 것은 아니냐? 아니, 마님, 뻥치다니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갑쇼. 아니다. 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네가 달리 보여서 그런 것이다. 갑수는 마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되자 좀 더 진도를 높여 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땅 파는 일 말고도 잘하는 것이 많구먼요. 그러니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불러주셔요. 아니, 또 무슨 일을 잘한단 말이냐? 제가 낮일 말고도 밤에 하는 일도 잘하는구먼요. 아니, 밤일이라니 지금 나에게 들이대는 것이냐? 아이고, 마님, 제가 언감생심 마님께 어떻게 들이댄단 말씀입니까요? 말하자면 밤에라도 뭐든 필요하면 불러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더냐? 헌데 내 놈이 밤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렇게 대놓고 나에게 이야기한단 말이냐? 마님도 한번 겪어보시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구먼요. 갑수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뭔가 기분이 무척 묘했습니다. 종놈이 들이댔으니 기분이 나빠야 할 것인데 왠지 기분이 나쁘질 않았지요. 오히려 갑수가 말한 밤일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어디 감히 종놈 주제에 사또 부인인 나를 꼬시려 드는 것이야. 하지만 마님은 사또와의 잠자리가 시원치 않다 보니 갑수가 말한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술로 단련된 근육질의 우람한 몸뚱아리가 왠지 자꾸 가슴까지 설레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갑수가 마당에서 땅을 팔 때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갑수를 훔쳐보곤 하였습니다. 곡괭이질하느라 팔뚝에 힘이 들어갈 때면 갑수의 몸은 울퉁불퉁하면서 단단한 그 무엇과 같았지요. 그리고 땀에 젖은 갑수의 벗은 몸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잡놈이 저런 몸을 해가지고 밤일이다 뭐다 떠들어 놓으니 내가 다 싱숭생숭하구나. 해가 지고 갑수는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사또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사또가 열심히 밤일을 하다 말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 어디가 아픈 것이오? 오늘은 왜 이렇게 목석 같은 것이오? 마님은 사또와 밤일을 하면서도 갑수의 조각 같은 울퉁불퉁한 근육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가 제 아무리 열심히 밤일을 해도 마님은 전혀 감흥이 없었지요. 요즘 제가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고민거리가 있는 것이오? 최근 새로 들어온 종놈이 속을 썩이는 것이오. 그놈이 들어온 후로 부인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것 같소이다. 불편하면 그놈을 내보내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또. 새로 들어온 갑수는 보기보단 일을 참 잘하더이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갑수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어느 순간 갑수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나가고 마님은 외출하느라 땅을 파고 있는 갑수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감요, 마님? 아니, 네가 언제부터 내가 외출하는 것까지 꼬치꼬치 묻는단 말이냐?
아, 그야 당연히 제가 모시는 마님이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아니, 네가 나에게 관심을 갖다니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아이고 마님, 이치고 뭐고 우린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한 식구가 아닌감요. 그러니 식구끼리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라. 마님은 갑수 말을 듣고 나가면서도 뭔가 알쏭달쏭하였습니다. 갑수가 궤변은 늘어놓았지만 관심이 있다는 둥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이놈은 머슴이여 뭐여. 어찌 사또 부인인 나에게 대놓고 들이대냔 말이여. 갑수 이놈이 나를 마음에 품은 것은 아닐까. 마님은 머슴이 들이대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게 맞는 것인데 마님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녀 때에도 없던 설렘만 가득한 것이었지요. 아니, 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 것이야? 친한 친구 화순이를 만난 마님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자꾸만 갑수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얘 화순아, 아니다. 내게 말해 무엇하겠니? 아니,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는 것이야?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봐. 마님은 친구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갑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호호, 그렇단 말이야? 고놈 참 당돌한 놈이 아니냐? 호호. 어찌 머슴놈이 사또 부인을 꼬시려 든단 말이냐? 그놈 참 귀엽다 얘. 호호. 그놈 상판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한번 구경 좀 해보자꾸나. 마님은 친구 성화에 못 이겨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못짜리 땅을 파고 있어야 할 갑수가 보이질 않았지요. 점순아, 집에 있느냐? 마님이 부르는 소리에 점순이가 빨래하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부르셨는가며 마님? 갑수는 어딜 간 것이냐? 그러게요. 좀 전까지 일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혹시 변소간을 간 것은 아닐까요? 마님이 점순이를 불러 물어보고 있는 사이 갑수가 안방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어찌하여 안채 뒤에서 나오는 것이냐? 제가 땅을 파고 있었는데, 아 글쎄, 쥐새끼 한 마리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쫓았는데, 아 글쎄, 이놈의 쥐새끼가 안방 뒤로 도망갔습니다요. 그래서 잡았느냐? 워낙 작은 데다 너무 빨라서 잡지는 못했구먼요. 안방 뒷문으로 들어가 가짜 문서를 찾는 도중 마님 목소리에 갑수는 후다닥 안방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쥐새끼를 쫓았다고 둘러댄 것이었지요. 얘가 갑수라는 아이야? 그래, 맞아. 호호, 귀엽게 생겼다 얘. 쟤는 내 취향인데 내가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니? 친구 말에 마님은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갑수를 데려가면 밤에 무엇을 할 건지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더욱더 친구에게 갑수를 보내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친한 친구이다 보니 안 된다고 말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눈치 빠른 갑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마님 친구분은 제 취향이 아니구먼요. 아니, 취향이 아니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아무리 머슴이를 해도 저도 보는 눈이 있구먼요. 갑수 말에 마님 친구인 화순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였습니다. 아니, 얘, 그래도 그렇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쓰겠느냐? 아니, 이놈이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내 놈은 친구만 아니었어도 내 손에 오늘 당장 죽었을 것이야.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마님 친구 화순이는 무척 기분이 상해 쌩하니 뒤돌아 얼른 가버렸습니다. 마님도 솔직히 제가 친구분하고 같이 있는 게 싫으시지요? 싫고 좋고 할 게 뭐가 있겠니? 어서 연못이나 만들거라. 마님은 속을 들킨 것 같아 얼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놈은 머슴답지 않게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른 것이야? 혹시 내 마음을 읽은 것은 아니겠지? 마님은 마음속에 갑수가 들어와 있는 것을, 갑수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은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님은 땅을 파고 있는 갑수를 안방에서 문틈으로 계속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던 친구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화순이가 또 갑수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갑수 생각에 마님의 마음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은 고민하다가 친구 화순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큰맘 먹고 화순이를 찾아가려고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자 갑수가 우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갑수의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몸매가 마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지요. 어디 가시는감요, 마님? 그래, 내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단다. 그럼 잘 다녀오셔요, 마님. 마님이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갑수는 다시 안방 뒤로 향했습니다. 헌데 갑수의 조각 같은 몸을 봐버린 마님의 마음이 금방 변해버린 것이었지요. 친구를 만나면 또 갑수를 달라고 할까봐 마님은 가던 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땅을 파고 있던 갑수가 보이질 않았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리고 갑수의 조각 같은 몸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한편 갑수는 여종 점순이가 부엌에서 나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점순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안방 뒷문 쪽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뒷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불싸,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누워있는 마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요. 마님이 출타한 줄만 알고 있었던 갑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짜 문서를 찾으려는 계획을 들킬 수 있기에 갑수는 태연한 척을 하였지요. 그리고 침착하게 누워있는 마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 갑수야, 어쩌려는 것이야. 마님, 제가 마님 생각에 요새 밤잠을 못 자고 있구먼요. 아니 네가 왜 내 생각에 밤잠을 못 잔다는 것이냐. 그야 제가 마님을 연모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벌건대낮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어떡하느냔 말이다. 마님, 제가 마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요. 아이고 얘 갑수야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사또께서 알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까짓것, 지가 마님을 사랑하다 죽는다 한들 저는 한치의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요. 제가 죽음이 무서워 마님을 사랑하진 않을 순 없습니다요. 목숨 걸고 자신을 사랑하는 갑수를 보고 마님은 심쿵하고 말았습니다. 악랄하고 잔혹한 사또에게 걸리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웠지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갑수를 내칠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갑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갑수의 손길이 온몸을 스치고 지나가도 마님은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마님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각 같은 근육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신세계였지요. 갑수가 나가고 마님은 여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여인이 된 것 같아.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갑수가 밤일을 잘한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 귀여운 놈 같으니라고. 마님은 너무너무 흡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도 결국 갑수를 진정한 한 사람의 사내로서 사랑을 하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갑수는 연못자리에 땅을 모두 파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수야, 이것 좀 마셔봐. 아니 이게 뭔가며 마님. 이것은 생맥산이라는 것인데 임금에게 진상하는 보약이야. 아니 마님, 어찌 이리 귀한 것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요? 네가 연못을 만드느라 너무 힘을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 몸 생각도 해줘야지. 갑수는 감복하여 마님이 준 보약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마님은 갑수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마님이 이제 아예 출타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마님이 출타를 해야만 안방에 들어가 가짜 위조 문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헌데 갑수에게 빠진 마님은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었지요. 이러다간 위조 문서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 좋은 방도가 없으려나? 갑수는 고심고심 끝에 밤이 되자 마님의 친구인 화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네가 이 밤중에 왜 날 찾아온 것이야? 아, 지난번에 제가 마님께 큰 실례를 범한 것 같아 사과하러 찾아왔습니다요. 내 놈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알긴 아느냐? 그날 내 놈 때문에 내가 분통이 터져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느니라. 아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요, 마님. 실은 마님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맞구먼요. 그날은 마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말했습니다요. 갑수 말에 화순이 얼굴색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느냐? 네가 지금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 정말이지라 마님같이 아름다운 분을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요? 아름답다는 말에 화순이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갑수 손을 잡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어서 냉큼 따라오거라. 갑수를 안방으로 데려간 화순이는 갑수의 옷고름부터 얼른 풀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것 봐라. 완전 조각이 따로 없구나. 갑수의 몸매에 감탄한 화순이는 갑수에게 버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순이도 신세계를 경험하고 말았지요. 그래, 이거지 이거. 이 정도는 돼야 사내인 게지. 너무너무 만족한 화순이는 입이 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갑수가 말했지요. 그런데 마님,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있구먼요. 아니, 네가 무슨 걱정이 있는 것이냐? 실은 요새 저희 마님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구먼요. 아니, 눈빛이 심상치가 않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야? 사또나리가 나가고 나면 마님께서 제게 야릇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요. 그러니 사또나리가 나가시면 마님께서 저희 마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요. 아니.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내 마님이 딱 그 짝이 아니더냐. 평소 얌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나.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내 너를 뺏길 수는 없지암. 내 내일부터 당장 내 마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마.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그리고 다음 날 사또가 나가고 나니 화순이가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님의 손목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갑수는 얼른 안방 뒤로 돌아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야, 갑수야. 너 또 시방 안방에 대고 오줌 누려고 그러는 것이야?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여종 점순이 소리에 갑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져 점순이 동태를 살피지 못한 것이었지요. 아, 내가 소피만 마려우면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이리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구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뇨? 그나저나 너 잠시 나 좀 봐야 쓰겄어. 아니, 왜 그러는데? 너 솔직히 말해봐. 마님하고 어디까지 간 것이여? 아니, 어디까지 가다니 그것이 뭔 말이여? 내가 다 알고 있구먼. 네가 마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을.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야? 실은 내가 내색은 안 했지만 네가 들어온 첫날부터 내 너를 점 찍었다 안 카나. 그래서 네 행동 거지를 내가 전부 살피지 않았겠냐. 그런데 언제부턴가 너하고 마님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더구만. 도대체 어디까지 간 것이야? 아니, 어디까지 가다니. 네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했구만. 그럼 마님하고 아무 짓도 안 한 것이야? 아, 그렇다니까. 그럼 이자부터 너는 내가 점 찍었으니 절대 한눈 팔지 말거라. 야, 점순아.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이여? 나를 점 찍다니. 아,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 마님께 말하고 얼른 혼례부터 올려버리자구. 요즘 마님의 눈빛 때문에 뭔가 좀 불안불안하구만. 갑자기 혼례 이야기를 꺼낸 점순이
말에 갑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없는 지금이 위조 문서를 찾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이었지요. 그래서 마음이 다급한 갑수가 점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점순아. 나도 너랑 혼인을 생각해 보려면 나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벼. 그것이 뭐여? 어서 말해봐.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여. 어째 지금 마님도 안 계신데 나하고 방으로라도 들어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나하고 혼인하면 점순이 네가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벼. 그러니 내 방에 있는 옷까지 하고 이불을 얼른 후다닥 빨래터에 가서 빨아와봐. 아,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딱 기다려봐. 내 얼른 쏜살같이 다녀올 것이구먼. 점순이를 힘겹게 밖으로 내보낸 갑수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괴짝 속에서 문서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위조된 가짜 문서들이 차고 넘쳤지요. 사또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이 박훈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줄잡아 수십 명은 되었지요. 그리고 위조된 문서를 보니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관여가 되어 있었지요. 갑수는 얼른 위조된 가짜 문서를 몽땅 챙겼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 싸들고 곧바로 산으로 달려가 박훈도가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위조된 가짜 문서를 찾아왔습니다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냐?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어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박훈도는 갑수가 가져온 문서를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훈도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관아의 부정이 이리도 많았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구나. 예, 갑수야. 어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부인과 매향이는 예서 잠시만 기다리거라. 내 갑수와 얼른 다녀오마. 아이고 갑수야.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참으로 고맙다. 별 말씀을요, 마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매향아 씨,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얼른 다녀오겠습니다요. 그래 어서 다녀와. 나는 네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무척 많았었어. 헌데 이렇게 무사히 와줘서 고마워. 갑수는 박훈도와 함께 사헌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헌부 감찰을 만났지요. 아니 박훈도께서 이 증좌들을 모두 찾아온 것이요? 내가 아니라 이 청년이 찾은 것일세. 내 지금까지 관리들을 수없이 감찰해봤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은 처음이요. 이 정도면 평생 옥에서 나올 수는 없을 것이오에다. 여봐라, 어서 채비를 갖추거라. 대물을 잡으러 갈 것이다. 사헌부 감찰은 사헌부 관병들을 이끌고 곧바로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추포하였지요. 그런데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문서에도 없는 새로운 혐의들도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또와 관리들은 옥에 갇혀 평생 나올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박훈도는 빼앗겼던 집과 땅을 모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러게 말이어요. 이게 정말 꿈이요 생시요. 반년 동안이나 동굴 속에서 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려. 이게 다 갑수 덕분이 아니겠소. 영감. 맞소, 이게 다 갑수 덕분이라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훈도 가족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반년이 넘도록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아왔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 갑수야.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느냐? 참으로 고맙구나. 훈도나리,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제가 훈도나리께 이 정도도 못 해드리겠습니까요? 그래도 내가 너무 고마우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거라. 박훈도 말의 갑수는 말할 듯 말 듯 하다가 용기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 이놈이 가진 것은 없지만 아씨를 평소 연모하고 있었습니다요.
지도분에 넘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구먼요. 갑수 말에 박훈도는 부인과 아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인도 아씨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매향 아씨가 수줍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갑수를 제 서방으로 맞아주셔요. 갑수라면 저도 믿고 혼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그리하자꾸나. 부인 생각은 어떠시오? 갑수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요. 그러니 갑수를 사윗감으로 드립시다. 그리하여 갑수와 박훈도의 외동딸 매향아 씨는 혼인을 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마님. 그리고 매향아 씨도 참으로 고맙구먼요. 보잘것없는 이놈을 사위로 서방으로 맞아주시니 이놈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갑수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갑수는 사또 부인이 있는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사랑해준 마님이었기에 갑수는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마님,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요. 아니다. 내 덕에 나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풀려나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실은 나도 사또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야. 사또가 우리 집의 재산도 모두 빼앗아 갔단다. 그리고 나를 첩으로 강제로 데려왔지. 그 바람에 아버님이 병들어 누워 계시고 우리 집안도 풍비박산이 되었어. 아니, 저런, 사또가 마님께도 그랬단 말이어요? 그렇단다. 나도 네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되었고 빼앗겼던 재산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어. 저런, 마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구먼요.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갑수야, 이제 나도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나는 너하고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마님의 갑작스런 고백에 갑수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마님을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니고 위조 문서를 찾기 위해 접근했기 때문이었지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갑수는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갑수야, 너도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망설이는 것이야. 마님, 실은 저에게 정혼자가 있습니다요. 아니 그럼 그날 내게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인 게야? 이놈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마님은 소리내어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의 눈물은 한참 동안이나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마님께는 죽을 때까지 죄를 갚겠습니다요. 그러니 저를 용서하지 마셔요. 갑수는 울고 있는 마님을 뒤로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님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갑수의 혼례날이 되었지요. 박훈도의 마당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혼례를 축복해 주었지요. 아니, 저놈이 방에서 뒹굴기만 하더니 이게 다 뭔 일이냔 말이여. 부잣집 훈도 나리의 사위가 되다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참말로 저놈은 내 자식이지만 알다가도 모르겠구만. 갑수의 혼례식장 한쪽 구석에는 쓰개치마를 쓰고 울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또 부인이었던 마님이었지요. 갑수야, 행복하게 잘 살거라. 내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야. 흑흑. 마님은 쓰개치마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혼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혼례식을 마치고 신혼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지요. 아씨,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구먼요. 제 볼 좀 한번 꼬집어 보셔요. 갑수 말의 아씨는 갑수의 볼을 꼬집어 주었습니다. 아픈 것을 보면 꿈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요. 하하. 이제 제 서방님이 되셨으니 말씀을 낮추셔요. 그리고 아씨라 부르지 말고 부인이라 부르셔요. 잘 알겠소, 부인. 당신을 이한 생명 바쳐 죽도록 사랑하겠소. 그날 밤 갑수는 또 신명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씨는 죽어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론 살다 보면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의 원천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술주정뱅이의 여식 은화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은화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빠져 노름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돈 되는 폐물이나 허다못해 부엌에 걸려있는 솥단지까지 떼어다 팔았지요. 그리고 노름방에서 모두 잃고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죄 없는 부인에게 화풀이하기 일쑤였답니다. 아니 술 가져오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술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냐? 아이고 여보, 돈이 어디 있어 술을 사온단 말이여. 아니 인연이 어따 대고 말대꾸를 하는 것이야. 어서 가서 당장 사오지 못할까? 아버지는 당장 술 사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성화에 어머니는 땡전 한 푼 없다 보니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때면 은화가 어머니 곁에 다가와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지요. 어머님, 힘내세요. 조금 있으면 아버지는 금방 주무실 거예요. 아이고 얘야, 너라도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느니라. 이 어미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단다. 어머니는 은화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멈추더니 방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갈수록 커져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악명 높은 김진사가 은화의 집을 찾아왔지요. 봉출이 안에 있는가? 아버지는 자다 말고 김진사 소리에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진사나리, 무슨 일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가며? 자네가 나에게 빚진 스무냥을 갚을 날이 벌써 달포가 지났네. 그러니 자네의 밭을 대신 가져가야겠네. 아이고 진사나리, 지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지는 어찌 살라 하시는가며? 자네 때문에 내가 계속 손해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 땅 문서를 내놓으시게. 아버지는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김진사는 노비들을 시켜 아버지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땅 문서를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웬 난리랍니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번에는 왈패들 여럿이 아침 일찍부터 은화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봉출이 당장 나와보거라. 왈패들 소리에 아버지는 자다 말고 깜짝 놀라 후다닥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김진사가 땅을 가져갔다고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빌려간 돈을 무슨 수로 갚을 것이야? 내 어떻게든 갚을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게. 아니 이제 농사지을 땅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내 빚을 갚겠다는 것이야? 지금은 방도가 없긴 하나 그래도 무슨 수가 있지 않겠나? 아니 이자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갚겠다면 그것을 누가 믿겠느냔 말이야. 오늘 당장 이 집이라도 비우게. 나는 이 집이라도 가져가야겠어. 아니 집을 가져가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러시오. 제발 말미를 좀 주시오. 아버지는 왈패 두목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왈패들은 아버지를 발로 차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버지를 두들겨 패던 왈패가 말리는 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가 된 은화는 보통 소녀들과 다르게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그런 은화를 보더니 왈패 두목의 표정이 확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미모의 계집이 다 있었다니. 흙 속의 진주가 아니더냐. 안 되겠다. 집은 필요 없고 내 놈의 여식을 대신 데려가겠다. 내 놈의 여식을 기생집에 팔면 내 놈의 빚은 갚을 수 있을 것이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은화만큼은 절대 내줄 수가 없소이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울면서 은화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집도 안 된다. 딸내미도 안 된다. 그럼 당장 돈을 내놓으면 될 것이 아니냐? 왈패두목은 집은 필요 없고 은화만을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잡아오거라. 왈패두목이 말하자 왈패들 여럿이 은화를 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은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여 은화를 꼭 끌어안았지요. 그런데 그때 왈패가 휘두른 몽둥이에 어머니가 머리를 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 놈의 빚 30냥은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 왈패들은 울며불며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은화를 어깨에 들쳐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절한 채로 마당에 쓰러져 있었지요. 은화는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울고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화의 시선 속에서는 쓰러져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은화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은 은화를 들쳐매고 어느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전에 점주가 부탁한 수처녀를 데려왔어. 기생집 점주는 눈물로 범벅이 된 은화를 위아래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화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흠칫 놀라고 말았지요.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은 없구려. 그리고 이런 미모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미모여. 어디서 내 맘에 쏙 드는 처녀를 구해온 것이요. 수고했소. 기생집 점주는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돈뭉치가 든 상자를 왈패두목에게 건네주었지요. 그러자 돈을 받은 왈패두목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얘 은화야. 네가 머리 올리고 나면 나한테도 한번 수청을 들어보거라 하하. 네가 조금만 더 여물면 천하절색 명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하. 왈패두목은 무엇이 신났는지 기분이 좋아 껄껄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점주가 은화에게 말했지요. 너는 몸가짐 바로 하고 조신하게 교육을 잘 받거라. 네 머리 올려줄 사람은 이 고을 사또가 될 것이니라. 은화는 점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무섭고 두려울 뿐이었지요. 기생집 점주는 해마다 사또에게 수천여를 바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은화를 바치려 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은화를 본 점주는 은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기생들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점주는 은화에게 정성을 쏟아 최고의 기생으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은화는 기생집이 낯설기도 하였지만 쓰러져 있는 어머님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몽둥이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은화는 기생집에서 본격적으로 기생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차도와 무용, 가야금과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지요. 어머님, 보고 싶어요. 몸은 좀 어떠하신가요? 어머님만 건강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적응을 해보겠어요. 어머님 흑흑. 은화는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쓰러진 어머님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덧 3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은화의 머리를 올리는 날이 되었지요. 선배 기생 언니들이 은화에게 꽃단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사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또는 은화만 데리고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은화는 사또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네가 은화라는 계집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분명 수처녀가 맞으렸다. 은화는 사또가 왜 그런 것을 묻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사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네가 수처녀가 아니더냐? 은화는 왜 자꾸 이상한 것만 묻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아니 인연이 수천여가 아닌 것이야. 은화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사또가 벌떡 일어나 은화를 잡아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이 수천여가 아니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당장 내년이 수천여가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은화는 갑작스럽게 덤벼드는 사또 때문에 무서워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척 두려웠지요. 은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잡히는 황동 촛대로 자신 위에 올라타 있는 사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또가 은화에게서 황동 촛대를 빼앗았지요. 아니, 인연이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어딜 감히 양반 사또의 머리를 내리친단 말이냐? 화가 난 사또는 벌떡 일어나 은화를 발로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의 발길질에 고통스러운 은화는 사또의 발길을 피해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은화를 잡으려고 발을 디뎠는데 이불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좌탁이 있는 곳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사또의 머리가 좌탁 모서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그러자 너무 놀란 은화는 방을 뛰쳐나와 울면서 거리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한적한 골목이 나왔지요. 아니, 그런데 저 멀리 왈패들이 은화를 쫓아오는 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은화는 어느 작은 초가집 부엌 안으로 얼른 숨어 들어갔지요. 그러자 밖에서는 은화를 찾는 왈패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니 인연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야? 여봐라,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보거라. 왈패들은 집집마다 모두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왈패들 소리에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부엌에 숨어있던 은화는 더욱더 초조해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왈패들이 다른 집을 모두 찾아보고 은화가 숨어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뉘신데 어찌 남의 집에 와서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요. 밖이 소란스럽자 집주인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내 놈은 물지개꾼 장님이 아니더냐? 혹시 계집 하나 보지 못했느냐? 보지 못했소. 보다시피 난 장님이요. 아니 인연이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분명 이 근처에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다. 여봐라, 샅샅이 뒤져보거라. 왈패 두목의 말이 떨어지자 왈패들은 물지개꾼 장님의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왈패 중 한 놈이 부엌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부엌으로 향하던 왈패가 부엌 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얘는 왜 또 쓰러진 것이냐? 여봐라, 복구를 저리 옮기고 너희들이 부엌을 찾아보거라. 두목의 말에 나머지 왈패 2명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왈패 2명도 쓰러져 의식을 잃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두목은 얼른 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헌데 장님은 멀찍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있었지요. 아니 왜 자꾸 다들 쓰러지는 것이야? 왈패 두목은 혹시나 싶어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왈패 두목도 순식간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왈패 두목까지 쓰러지자 물지개꾼 장님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누구 있소?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던 은화는 집주인 장님의 목소리에 항아리 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그런데 어쩌다 쫓기게 된 것이요? 은화는 앞도 못 보는 장님한테 너무 미안하여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은화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장님이 말했지요. 참으로 안 되었구려. 심적 고통이 많았겠소. 그리고 사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소. 그러니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리다. 물지개꾼 장님은 은화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왈패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왈패들을 쓰러뜨린 것이요? 때가 되면 말씀드리리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소. 물지개꾼 장님은 쓰러진 왈패들을 피해 은화를 데리고 조용히 초가집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속 길을 한참 동안 걷고 걸어 어느 외딴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지요. 이곳은 아는 이가 많지 않으니 안전할 것이요. 그러니 잠잠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숨어 있으시오. 그리고 쌀독도 가득 채워져 있으니 우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요. 고맙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은 마시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은화는 왠지 장님이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은화에게 장님은 마치 수호신과 같았지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도 없었는데 왈패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장님의 정체가 무척 신비롭기만 하였습니다. 그럼 내 다녀오리다. 몸 조심하셔요. 왈패들이 깨어나면 무슨 짓을 벌일지 총각이 걱정됩니다. 알겠소. 내 조심히 다녀오리다. 은화를 산속 오두막집에 남겨두고 물지개꾼 장님은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이 쓰러져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물지개꾼 장님은 왈패들의 목덜미에서 아주 작은 바늘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동이 뜨자 왈패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왈패들은 자신들이 왜 쓰러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봐라, 그 물지개꾼 장님 좀 이리 데려와 보거라. 두목의 말에 왈패들이 방으로 들어가 장님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소경인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소. 아니, 이곳에서 쓰러지지 않은 자가 너밖에 없지 않느냐? 혹시 내 놈이 무슨 술수를 쓴 것은 아니냐?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힘든 물지개를 왜 지겠소이까? 괜한 사람 잡지 말고 그만들 돌아가시오. 나도 이제 일하러 가야 한단 말이오. 왈패두목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지개꾼 장님이 뭔가 의심은 되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장님 짓이라 확신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왈패들도 물지개꾼 집에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떠나가자 장님은 물지개를 챙겨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지개에 물을 가득 채워 기생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기생집에 도착한 장님은 점주와 의원이 나누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의원이 보시기에 사또는 좀 어떤 것 같소. 머리를 부딪혀 의식은 아직 없으나 시간이 좀 지나면 깨어날 것이요.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이요. 그렇소. 죽지는 않을 것이요. 의원이 돌아가자 이번에는 왈패두목이 점주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 놈들은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이제야 오는 것이야. 아, 말도 마소. 어젯밤 그년을 찾다가 귀신에 홀린 것 같소이다. 사또가 깨어나기 전에 그년을 당장 잡아와야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사또가 무슨 짓을 벌일지 어찌 아느냔 말이다. 알겠소. 내 지금 당장 애들을 죄다 풀어 그년을 꼭 잡아오고야 말겠소. 왈패두목도 돌아가자 장님은 물독에 물을 모두 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물을 계속 날라다 주었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물 나르기를 마친 장님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집을 나와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나왔소. 안에 계시오? 장님 목소리를 듣고 은화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서 오셔요.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물지개꾼 장님은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와 은화에게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테니 궁금할 때 드시구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또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으셨나요? 사또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그나저나 사또가 찾으려 할 것이니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소이다. 사또가 무사하다는 말에 은화는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탐하려다 그렇게 되었지만 사또가 목숨까지 잃는 것은 은화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요? 제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뉘신지도 모르고 있으니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화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와주는 장님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나는 혁수라 하오. 그럼 혁수님은 시력을 언제 잃은 것이요? 그것도 때가 되면 말씀드리리다. 혁수님은 비밀이 많으시군요. 허나 저는 괜찮습니다. 제겐 좋은 분이니까요. 은화는 물지개꾼 장님 혁수가 왠지 믿음직스럽고 의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만 있어도 무척 든든하였지요. 염치불구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말해보시오. 제 어머님이 왈패들에게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혹시 제 어머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무탈하시오. 아니, 혁수님께서 그것을 어찌 아시는지요? 물어볼 것 같아 내 미리 확인해 보았소. 어머님이 무탈하다는 말에 은화의 두 눈이 글썽이더니 이내 혁수를 버락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이 무탈해서 참으로 다행이어요. 그리고 어머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쌀독을 가득 채워놨으니 밥 굽는 일은 없을 것이오. 은화는 장님 혁수를 다시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어머님을 보살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은화는 그런 혁수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심쿵도 하였지요. 벼랑 끝으로 떨어진 자신을 도와주고 풍비박산 난 집에 어머님까지 돌봐주고 있으니 장님 혁수가 사랑스럽기까지 하였지요. 그리하여 은화는 혁수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혁수도 은화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첫사랑,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또에게 바치기로 했던 순결을 은화는 장님 혁수에게 바친 것이었지요. 처녀의 순결을 바쳐야 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전장의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쫓기는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갔지요. 그리고 며칠 후 사또가 깨어나자 관아는 무척 시끌벅적하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사또가 은화를 잡으려 관병을 죄다 소집한 것이었지요. 사또는 관병과 왈패들 수백 명을 죄다 동원하여 은화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마을을 집집마다 모두 뒤져봐도 나오질 않자 이제는 산속까지 뒤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관병과 왈패들 무리가 은화가 숨어있는 오두막집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헌대장님 혁수는 물지개를 나르고 있고 관병들이 찾아오는 것을 모르는 은화는 개울가에서 씻고 있었지요. 아니, 전현이 그년이 아니냐? 어서 전현을 잡거라. 개울가에서 씻다 말고 왈패들이 쫓는 소리에 은화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하여 오두막집으로 달아나보려 하였지만 이내 왈패들에게 잡히고 말았지요. 사또, 은화년을 드디어 잡았습니다요. 아니, 내년이 나에게 그러고도 살아날 것이라 생각했느냐? 고얀년 같으니라고. 여봐라, 이 년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 곤장 20대를 치고 옥에 가두거라. 내 인연을 반드시 양반을 폭행한 죄로 교수대에 세우고 말 것이다. 관병들은 은화를 오라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하였지요. 곤장을 처음 맞아본 은화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곤장 20대를 맞고 초주검이 된 은화는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그리고 은화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밤이 되어 산속 오두막집으로 찾아간 장님 혁수는 은화가 없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생집으로 찾아가 점주가 있는 방 뒷문에 귀를 대고 엿들어 보았지요. 그러자 점주와 왈패가 나누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사또는 뭐라 하던가. 그년을 반드시 양반을 폭행한 죄로 교수대에 세우겠다고 하더이다. 저런,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아이인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아이를 구할 방도는 없겠느냐. 사또의 성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요? 괜히 나섰다가 불똥이 튈 수 있으니 그녀는 이만 포기하는 게 좋겠소. 자칫 잘못하면 이곳도 문 닫을 수 있는 일이니 괜히 나서지 마시오. 점주는 심혈을 기울여 키우려 했던 은화를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포악한 사또에게 잘못 걸리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보니 선뜻 나설 수도 없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들은 장님 혁수는 은화가 잡혀가 관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화가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 된 장님 혁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검을 꺼냈지요. 그리고 혁수는 검의 날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왈패들이 묵는 곳으로 향했지요. 왈패들 집의 담장을 가뿐히 넘은 복면에 혁수는 자고 있는 왈패들에게 바늘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두목의 목을 검으로 두동강 내고 말았지요. 그렇게 왈패 두목을 제거한 혁수는 사또가 머물고 있는 관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검은 복면을 한 혁수는 관사 대문을 지키는 관병들에게 바늘침을 날렸지요. 그러자 관병들이 힘도 못 쓰고 픽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은 복면의 혁수는 대문을 지나 사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으로 자고 있는 사또를 푹푹 찔러 깨웠지요. 아니 내 놈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곳을 들어온 것이냐? 사또가 묻자 혁수는 복면을 벗었습니다. 내 놈은 날 알아보겠느냐? 혁수의 말에 사또가 혁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니 내 놈은 물지개꾼 장님이 아니더냐? 헌데 어찌하여 그동안 장님으로 위장을 해온 것이야? 그리고 내 놈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온 것이야? 나는 내 놈이 1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참수형시킨 박선비님의 막내 박혁수다. 내 그동안 내 놈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10년을 갈고 닦으며 장님 행세를 해왔다. 그리고 물지개꾼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지. 헌데 이제 내 놈도 저승에 가서 내 아버지께 사죄할 때가 되었느니라. 혁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혁수의 검끝은 사또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목이 댕강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부모의 한을 푼 혁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지키는 관병들에게 바늘침을 날렸지요. 그리고 옥사를 지키는 관병들에게도 바늘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옥사 안으로 들어갔지요. 옥사로 들어간 혁수는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은화를 안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지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서는 은화와 물지개꾼 장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에게서 은화와 물지개꾼 장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왈패들이 죽인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바닷가 어느 작은 마을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지요. 순이야, 이것 좀 봐. 여기 꽃게가 무척 많아. 아, 그래. 그럼 오빠 얼른 많이 잡아서 어머님께 가져다 주자. 엄마가 끓여주는 꽃게탕이 너무 맛있어. 청동이와 순이는 남매였습니다. 오라버니 청동이는 동생 순이를 무척 아껴주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청동이가 순이를 지켜주었지요. 어머니 꽃게 잡아왔어요. 아, 그래. 어디 보자꾸나. 아이고, 참 많이도 잡았네. 오늘 저녁은 꽃게탕을 해도 되겠다. 호호. 어머님, 애들이 잡아온 꽃게 좀 보셔요. 알도 꽉 찬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구나. 꽃게도 다 잡아오고 우리 손주들이 벌써 다 커버렸네. 호호. 할머니는 손주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무척 행복해 하였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오셨다. 아빠, 오빠랑 제가 꽃게를 많이 잡았어요. 오 그래, 참 많이도 잡았구나 장하다 내 새끼들 하하. 장모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래, 표정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만선을 한 모양이구나. 네 맞아요 장모님, 이것 좀 보셔요. 물고기 팔아서 받은 돈입니다. 혁수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한 움큼이나 꺼냈습니다. 와, 돈이다. 이제 우리 금세 부자 되겠다.
여보, 어서 씻고 와서 저녁 드셔요. 오늘은 청동이와 순이가 잡아온 꽃게로 꽃게탕을 끓였어요. 오, 꽃게탕이라니 맛있겠다. 기대가 되는구려 여보 하하. 동해안 바닷가 작은 오두막집에서는 행복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처럼 만난 은화와 혁수는 서로를 사랑했고 둘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하디 착한 청동이와 순이가 태어났지요. 그리고 은화의 아버지는 술에 빠져 건강이 악화돼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은화는 사랑하는 혁수와 홀로 된 어머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야담능소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